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경기방송 999. 언제나 이 999를 생각하면 뭔가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홍보대사 같으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교육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몽실학교가 개관 2주년을 맞이했다고 소식이 들었습니다. 2년 전에 문을 열었고 전국에 현재는 164개 기관에 직원 4천여 명이 방문했고 이용자 수로 하면 학생 수가 11만 명이 넘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숫자들을 들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대략 16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 정책들이 있었는데 저도 근본에 그 몽실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살펴보기에도 급 관심이 생기던데 이 몽실학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몽실학교는 처음에 만들게 된 과정이요. 예. 의정부에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 예. 건물이 있었는데 그 교육청이 새 건물을 짓고 나가면서 예. 이제 구 건물을 뭘로 쓸까 예. 이렇게 이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몇몇이 앉아서 논의를 하다가 그냥 학생들에게 넘기자. 이 건물 예. 전체를 주인들에게.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 동아리들이 와서 예. 한 300개 정도의 동아리가 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매일같이 늘어나기 예. 시작하고. 그 1년에 한 번, 두 번은 동아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공연도 하고요. 예. 발표회도 하고. 예. 근데 가령 동아리 가운데 비보이 춤 추는 애들이요. 예. 거리에서만 추다가 무대에 와서 조명 받으면서 그 관객 앞에서 추니까 이건 정말 황홀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 저렇게 즐거워하는 걸 왜 진작에 못 해줬을까? 이제 그랬더니 이게 점점점 진화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육 과정들을. 예. 어느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아니라 자기들이 해나가기 시작하고 만들고 우리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목공실도 만들고 요리하는 방도 만들어서 있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거 하고 방송국도 거기 만들어서 방송도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건물 전체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도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예. 학생들 스스로가 선생님도 되고 이 강의 과목도 만들어서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학생들이 책임지고 이제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것이 아주 그냥 학생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들이 만들어낸 그렇죠. 공간이고 정책인 거네요. 지금 이 졸업생들이 이제 생겨서 와가지고 졸업생들이 선배로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 만들어가고 그런 걸 보면요, 와, 이건 우리는 공간을 그냥 내준 것뿐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특히 제가 놀라운 거는 학생들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마켓이라는 걸 합니다. 정책 시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정책 시장에 가서 참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편을 학생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가지고 경기교육의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항의를 받아서 그 수백 개 가운데 자기들이 골라서 31개를 발표회를 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금년에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기대가 갑니다. 그래서 그 몽실학교가 그야말로 학생들이 단순히 놀고 재미도 있고 하지만 공부도 하고 하지만 더 나아서 정책도 막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센터처럼 돼서 저는 미래 학교가 저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미래 학교가 된다면 학교 건물만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다 직접 이 커리큘럼도 만들고 뭐 하고 싶은 거 만들고 선생님들 옆에서 도와주고 선생님들이 티칭하는 게 아니라 코칭이라고 그렇죠. 코칭을 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몽실학교에 대한 그런 이제 성원이 있어서 김포의 제2 몽실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아마 제3, 제4의 몽실학교가 우리 계획에서가 아니고 바닥에서 학생들의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아주
무르익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으로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도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점차 형성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평화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통일 시대를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진로를 준비해 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정상회담하러 평양 14 갔었습니다. 예, 네, 예. 14 공동성명 날 때죠. 예. 그때 이제 10월 2일 날 떠나서 10월 4일 날 그걸 마치고 예. 돌아왔는데 그때도 그저 송이버섯 받아오셨군요. 그때는 아마 3톤인지 4톤인지 그 정도를 이 직접 저희가 올 때 가져왔습니다. 예. 이 탑차에 실어 가지고 예. 북에서 준비해 가지고 예. 그 개성 오니까 거기서 딱 인도를 해 주더라고요. 예. 이 선물이라고. 정말 그거 받아올 때 그 느낌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 예. 뭐 그런 생각부터. 이번에도 역시 송이버섯이 비행기로 와서 이산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주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11년 전 정상회담하고 이번 정상회담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2007년의 정상회담 때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 우리 그 텔레비전이 가가지고 찍어서 와서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생중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실시간에 생중계를 함으로 해서 이 회담이 얼마나 이 개방된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이걸 누구나 다 보고 느껴달라 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저는 마지막에 그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이 인사 말씀의 기회를 드리면서 거기서 연설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완전히 통일 시대의 선언문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장면도 장면이지만 그 내용이 정말 엄청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 우리 정말 조국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정말 새 역사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 이제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장관 할 때도 그랬고 이제까지 남북 관계라는 건 늘 당국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당국 간의 대화. 조금 더 넓히면 정치권의 대화. 그런데 사실상 통일 시대의 주역은 우리 청소년들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 청소년들이 꿈꾸는 통일 시대, 청소년들이 꿈꾸는 평화, 이것을 남북의 청소년들이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 하나의 과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와 우리 생활과 우리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핵심적 과제로 우리 학생들이 직접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이미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시민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3년 전에. 작년에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보다 넓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 통일 현장 체험 학습을 좀 강화하자. 예. 옛날엔 땅굴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게 그렇죠,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뭐 땅굴을 가도 좋은데 예. 정말 평화라는 게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땅굴이 만들어졌을까? 예.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아이들 눈에서 한번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 그런 것이 아마 좋은 교육적 결과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도 2022년 입시 개편안 논의에 계셨잖아요. 교육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정성의 프레임에 갇혀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여론을 의식하다가 오히려 여론전에 밀렸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정책의 결정의 시기가 좀 미뤄진 부분의 선택에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뇌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고 교육감님의 좀 개인적인 미래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교육회의의 위원으로 일한 것이 임기가 있어서 저에게는 제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임기가 끝나는 것이 지난 6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 말로 전 끝나면서 우연직도 자동으로 물러나서 이 이번 대입 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엔 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교육감으로서 이번 이 결과를 보면서 정부 측에서 참 여러 가지 고뇌가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한 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결국 첨예하게 대결한 게 아니냐. 어느 것 하나 절대 다수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저 그야말로 이 여러 의견들이 다 이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요. 대입 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안타깝고 아쉽고 불만스럽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만 저는 이 대입이 왜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가게 됐느냐 하는 거죠. 이 치열한 경쟁으로 가게 된 거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적어도 우리 아이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뭐 스카이 등등 하는 우수 대학에 보내고 싶다. 대학 서열화. 또는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 이것이 결국은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대학이 서열화되고 서열화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야 된다. 학부모들의 그런 열정을 제가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이걸 바꾸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전 큰 과제였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처방을 내려도 나는 백약이 무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입시 정책으로 서열을 깨트리기는 어렵잖아요. 구조를 바꿔야죠. 예를 들면 미국의 주립대학 같은 주립대학엔 서열이 거의 없거든요. 어느 주에 있든지 그 미국의 거의 같은 수준의 이런 걸 합니다. 그럼 독일의 대학 같은 경우도 다 그렇거든요. 독일 같은 데 대학은 대학을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선택해서 가거든요. 교수, 어느 교수를 선택해서 가고 어느 분야를 가느냐 이건데 거기는 뭐 미리 아예 독일 같은 데는 대학 갈 사람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예 결정이 나서 대학 갈 사람과 이 직업 교육을 받을 사람이 다 구별이 돼서 가니까 뭐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대학의 이거 서열화 이게 하나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교육이요 다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긋지긋해서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와서 보면 이 학교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험도 중요하지만 수능 시험을 아예 최고의 목표로 잡아서 수능 시험이 끝나는 것이 고등학교 모든 과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위한 교육이라는 게 과연 영양가가 있는 거냐? 현재 같은 시대에서. 현재 같은 시대에. 그러면 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하나의 변화를 가령 2030년 좀 멀리 바라보고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예. 그 목표 아래 지금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는 얘기를 좀 했었으면 예. 더 좋지 않았었을까. 사실 교육개발원에서는 네.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네. 있고 사실 이것이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성취평가제 입시 적용도 이미 여러 차례 유보돼서 밀려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 기본적인 교육부 입장이었는데 근본에 또 한 차례 미뤄져서 사실은 아이들이 서로 협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학생들끼리 경쟁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서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 아주 전 뭐 공감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평가가 점수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에 대한 예. 평가를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 가느냐 하는 걸 학생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일인데 예. 그게 그만 이렇게 된 게 좀 어렵고요. 예. 더 어려운 것은 우리 교육이 저런 입시를 탈피해서 보다 더 뭔가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얘기되어 온 것이 고교 학점제거든요. 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네.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가는 건데 네. 그게 좀 여론전에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후퇴하게 된 게 예.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그동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점제 이전에 하나의 방안으로 부천에서 저희가 해온 것이 각 학교에 교과 중점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예. 모든 고등학교를 다. 예. 어느 학교는 예술 중점, 예. 예. 어느 학교는 외국어 중점, 예. 어느 학교는 과학 중점 해서 예. 모든 학교가 다 교과 중점 학교로 해서 학생들이 그 분야에 원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래서 작년부터 그걸 시작했고요. 그것이 좀 더 확대되면 이제 학점제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했고 학점제를 위해서 저희가 시범학교가 여러 군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예. 굉장히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잘 진행해 왔는데 이런 것이 좀 안타깝죠. 예. 네. 고등학교가 지역 단위에서 특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본인의 꿈에 맞춰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에서 성공한 그 사례를 경기도 전체에서 한번 좀 적용해 보자 뭐 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이번 이 입시 정책은 뭐 어떻든 정부가 고심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걸 잘 좀 보완하면서 가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이고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그런 보완책들을 예. 열심히 좀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만큼 앞으로의 3, 4년 후에 새로운 정책 변화를 위해서 경기도가 또 앞서서 미리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의 속도를 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속도로 빠르게 바뀔 거거든요. 저는 5년 후만 되더라도요. 아마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네. 오히려 정말 본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만들어주는 게 더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그의 삶을 즐겁게 네. 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금수저 전형이다라는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는 명백하게 수능이 금수저 전형에 가깝죠.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동시에 모두 살릴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학교별 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교과 중점 학교 이야기죠. 그래서 분야별로 특화된 고등학교가 지역 내에 존재한다면 진로에 따라서 수평 이동이 좀 더 자유롭고 역량 중심의 평가, 과정 중심의 평가에 의해서 학생들도 자신의 꿈과 끼에 따라서 노력과 성장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각 고등학교를 특화시키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교육 격차가 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혁신학교로 유명하잖아요. 네. 2009년부터 혁신학교를 해왔으니까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지나간 4년간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혁신학교가 어떻게 더 혁신하고 변화해야 될까? 네. 이게 하나의 숙제. 네.
두 번째, 이렇게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좀 변화할 수는 없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것이 혁신교육 3.0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각 시 단위로 교육 혁신지구를 만들자. 네. 이미 15군데가 혁신교육지구입니다. 네. 나머지도 이제 단계적으로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네. 각 시별로 우리 시는 어떤 혁신교육을 만들어갈까 네. 하는 거를 학교와 네. 그 지역사회에 있는 네. 교육 전문가들과 뭐 이런 예술 분야의 전문 인사와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람들 네. 다 모여서 그 시 나름대로의 교육에 뭔가 특성화가 돼 있는 다양한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혁신학교 하면 단위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역 전체가 모여서 우리 어떤 혁신학교, 어떤 혁신교육을 만들어갈까를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서의 무지갯빛 학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빨간색의 학교, 노란색의 학교, 네. 보랏빛 학교 이런 학교들이 존재한다라면은 지역 내에서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가 모두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사실은 대학을 진학하는 부분에도 매우 대학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무지갯빛 학교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지금 앞으로 이 변화의 추세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지금과 같은 학교 건물에 교실이 이렇게 방방이 뭐 이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학급 단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게 언제까지 될까? 저는 그 의문입니다. 이제 아마 머지않아서 학급이라는 개념도 사라질 거고요. 그러겠네요. 네. 교실 공간도 지금 같은 공간이 아니라 아주 기능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거기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그런 모든 시설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공유할 수 있는 어느 학교가 하나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학교 공간도 모든 다른 학교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만들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내면 아마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일을 가령 여주 같은 데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그 여주시에서 어떻게 이런 혁신교육과 혁신학교를 공간 내 혁신까지도 가져가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나 하는 걸 시험하고 있죠. 어제 오늘 경기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답변해 주신 이재정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하고 인사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이 미래에 잘 되길 원하신다면 잡고 있는 손을 좀 놔주셨으면. 너무 꽉 잡지 말고. 네, 꽉 잡지 말고. 그다음에 엄마나 아빠의 꿈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좀 끊임없이 좀 같이 고민하고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그걸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책도 읽고 좀 여러 가지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가정에서 이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너무 외롭습니다.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그런 가정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아이들 놔두시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아이들 다 우수합니다. 자기가 어느 면이든 그 우수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학부모님과 함께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